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회주의 다양한 흐름들 중에 막스주의하고 관련된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막스가 자기한테 영향을 준 사회주의자들을 다행히 지목을 해줘요. 세 사람을 지목을 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막스가 부르는 명칭이 있죠. 그게 공상적 사회주의 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는 명칭이에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생시몽이라는 사람, 프리에라는 사람, 그리고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에요. 앞에 두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오원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들한테 영감을 줬는데 우리는 얘네들보다는 훨씬 발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걸 얘기하면 뭐가 다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어떻게 하냐.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고 얘네들은 우리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앞에 뭐를 붙이죠? 과학적 사회주의. 그게 이제 그 인생 중반기쯤부터 말년까지 막스 앵겔스가 공식적으로 자기를 불렀던 명칭이 공산주의라는 말 외에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반대말로 쓴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실제로 잘 안 썼어요. 막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니까 할 수 없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꼭 앞에 붙여서 스스로 규정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왜 공상적 사회주의냐? 자기들은 왜 과학이고? 공상하고 과학의 차이가 뭐야? 일상적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개인정의를 딱 잘라서 하라 그러면 힘들죠. 막스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는데, 하나는 공상적 사회주의 특징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가 실현된, 완성된 어떤 이상향의 모습을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토피아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실현되게 될 어떤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죠.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왜 틀렸을까? 그거 왜 틀렸을까? 아니 무슨 꿈을 꿔야지 그거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틀린 거죠?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꿈이어서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앞으로 닥쳐올지는 지금 역사적 발전 과정의 결과로서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세상 바깥에 우리 현실 바깥에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세상을 맞춰가는 거는 전형적인 관념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념론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막스한테서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거나 또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지금 현재의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어떤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세상을 맞추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관념론과 유물론의 차이이기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런 접근법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막스 스스로 막스 앵겔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당신들은 유토피아주의가 아니다 또는 관념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떤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토피아 또는 관념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이거는 너무 빈약해. 그렇죠? 어떤 점에서 니네가 과학적이냐 두 가지를 들죠. 조금 다음 시간에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잉여가치의 발견이에요. 잉여가치의 발견이라는 학문분과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경제학적인 어떤 법칙에 대한 발견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역사유물론이라고 불리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됐다. 이게 과학적 발견이다. 막스 앵겔스가 스스로가 과학이다 말할 때 과학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침대도 과학이고 가과학인데 그건 뭐야? 그렇죠? 과학이 뭐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실은 막스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돼요. 그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다윈주의하고 막스주의가 막 혼동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막스주의 자기들이 과학적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사회적으로 특히 과학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스스로의 사상을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과학적 특징과 막스주의의 과학적 특징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막스주의를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겠죠. 이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인데 이때 유럽인들이 흔히 생각했던 과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뉴턴 물리학이고 하나가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막스 앵겔스가 자기들이 제일 큰 특징이 과학적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과학이 뭐지? 막스 앵겔스가 과학이 뭐라 그랬는지에 대한 정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냥 미리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막스 앵겔스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틀이 바로 뉴턴 물리학과 같은 물리학적 법칙과 진화론이라는 틀을 가지고 막스주의를 해석을 했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막스 앵겔스는 그런 의미에서의 과학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잉여 가치의 발견과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자기들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보시면 1강에 사회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가 있고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은 다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의 이름이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얘기했으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시간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길면 힘드시죠?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요, 이거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제가 뭐 멋대로 나눈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 사상을 정리를 할 때 대부분이 동의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근대 사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분리 또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통설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따라서 사회주의를 분류할 때도 그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노선과 국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둘러싼 사회주의 노선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고들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노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 진보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생산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라고 그랬으면 생산력 발전 외에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력의 발전이 문제가 되죠. 어떻게 사회가 더 높은 생산력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이나 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기존의 사회가 생산력을 충분히 또는 아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생산력을 강요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대응은 그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서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진보의 가장 큰 이념이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좌파들도 이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제일 두드러진 사례가 사회주의 혁명, 막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쳐서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자신들이 뭐 점령되거나 혁명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부에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중국이나 인도차이나의 공산주의 국가들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등수평이 뭐라 그래요?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주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뭐야? 그게 생산력주의죠. 생산력만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구조나 모습을 갖고 있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상당히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계몽주의 이래로 어떤 사회 사상도 이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이 다 경제발전 얘기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 총선할 때도 경제발전은 난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집값 땅값 올려주면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이 부의 증대라는 게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어떤 목표,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이 입장은 정말 오래된 입장이고 근대 사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자, 근데 이 근대 초기에, 근대가 시작된 무렵에 나타났던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냐.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데, 소제목이, 여러분들 책이 없으시죠? 소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은, 제가 단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달았던데, 생산력 발전에 대한 낙관과 비관, 이렇게 좀 잘 다하신 것 같아요, 편집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낙관적이란 말은 사회가 앞으로 점점점 역사가 발전할수록, 역사가 앞으로 갈수록 생산력이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아주 그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생시몬 프리에, 오원 다 그랬어요. 근데 프리에라는 사람은 조금 삐딱선을 타죠.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긴 하는데, 생산력의 발전은 양가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부각시킨 사람들이 이제 낭만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루소부터 시작하는 그 낭만주의자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낭만주의로부터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이 생산력의 발전,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성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막스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생시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스한테만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당대나 그 후대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제자들도 많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오구스트 콩트 이런 사람 있죠. 사야가 아니지. 이게 다 생시몽 제자들이에요. 상당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 하면은, 미래의 사회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될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의 주체는 누가 되냐? 산업가가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산업이란 말이 있죠. 산업주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생시몽이 만든 말이에요. 생시몽이 만든 말.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는 이 산업의 사회가 될 거다. 그 산업이 뭐야? 오늘날 산업 그러면 주로 공업을 의미하죠. 그렇죠? 공업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의 산업은 훨씬 폭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조하는 지식인들까지 다 산업가라고 본 거예요. 다른 계급이 뭐 대립하고 계급 투쟁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긴 하지만 노동자가 사회의 주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 노선의 사회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이 경제와 정치라고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경제가 훨씬 근본적인 또는 본질적인 측면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경제 이외의 모든 영역, 특히 정치의 영역은 경제로 다 환원돼서 경제가 없어질 거다 그래요. 정치가 없어질 거예요. 정치가 없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사람이 의미하는 정치가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였잖아요. 특히
전통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사회에서 정치라는 거는 뭐야? 어떤 인간 집단의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한 지배와 착취와 억압이 정치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가 소멸할 거다. 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미래사회이다. 이렇게 끊긴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다 환원될 거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치의 영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가 뭐예요? 국가잖아요. 제일 핵심이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의 영역이 경제의 영역으로 환원되니까 당연히 국가도 소멸하겠죠. 이게 막스주의 정치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계승돼요. 그럼 막스 조금 아시는 분은 막스 정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폐지, 국가의 소멸 이런 얘기 했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막스 정치학에서. 이게 생시몽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왜 막스 싫어하는 분들은 막스를 경제 결정론이다 또는 경제 환원론자다 막 이렇게 비난하죠. 그 생시몽한테서 온 거예요. 모든 사회의 다른 영역은 경제의 영역으로 다 환원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 영역이 없고 경제의 영역만 환원되면 어떤 사회적 제도나 기구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국가가 소멸한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기구는 남아있는데 이게 지배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인간의 사물에 대한 관리의 역할만 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 대신에 인간의 물건, 사물에 대한 관리의 영역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는 행정이나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네. 이거는 막스한테 거의 문자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료들이 꼭 경제 관료들 경력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도 하고 지랄하고 하잖아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구속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나 그런 제도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다. 그게 남는데 기능이 지금은 겉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실제로는 근데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배가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어떤 더 높은 권위를 행사하고 이런 거 불가능해지고 없어지고 정말 사물에 대한 관리만 남게 되는데 근데 사물에 대한 관리도 좀 모호해. 뭐를 의미했을까요? 사물에 대한 관리. 이게 진짜 생시몽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측면인데요. 사물에 대한 관리, 사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계획경제 같은 거예요. 생시몽이 생각했던 사물에 대한 관리는 오늘 그 후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계획경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산업가들이 사회 전체의 부를 아주 조직화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사물에 대한 관리의 핵심이에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사회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의 계획적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또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본 거예요. 지금 사회는, 기존의 사회는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상당히 낮은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에로 넘어갈게요. 프리에라는 사람은 생시몽이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지식인이었다면 생시몽은 아주 기구한 사람이에요. 생시몽 전기 자체는 출판된 게 없고 그 책세상 문고라는데 생시몽의 글 일부가 자국 문고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생시몽의 간략한 일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라마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책을 다 자비 출판한다고 돈 유산 받은 거 다 쓰고 나중에 거의 굶주려서 죽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생각도 많이 했겠죠. 신비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좀 살짝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신비 체험 이런 거 막 적혀있고 이런 사람인데 근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양가적이었다고 하죠.
근대 사회, 근대 자본주의의 성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이게 낳는 불안을, 부정적인 요소를 상당히 예리하게, 초기인데도 예리하게 지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통찰력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근대 문명 사회에서 빈곤은 풍요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빈곤은 빈곤이고 풍요는 풍요잖아. 근데 근대 사회에 오게 되면은 빈곤이 왜 생기냐? 풍요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리한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이 사람이 살 때도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사회예요. 근데 그 이전의 어떤 사회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 말을 옮기자면 근대 사회에서 어떤 인간 집단의 빈곤은 다른 인간 집단의 풍요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안 거야.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집단은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집단만이 그걸 독점하고 다른 집단은 구조적으로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근대 사회다. 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빈곤이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으로 뭐가 흉년이 들었거나 경제가 침체돼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대 사회는 빈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근대 사회의 빈곤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향을 갖죠. 근대 사회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니까 양가적이니까 대안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근대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낭만주의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한 대안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공동체의 건설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동체 설계도도 다 그려요. 사람 숫자까지, 사회 구성원 숫자까지 정확하게 1462명인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비주의 중에 숫자 계산해가지고 그 숫자 갖고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수비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 숫자에 상당히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이게 이 수가 완전한 숫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완전한 사회를 이루려면 구성원이 이거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00몇 명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팔랑주 또는 팔랑스테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당시에도 물론 공동체 운동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상당히 유력한 실천적 대안이 되게 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공동체 운동 한국사에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바로 지하철 한정류장만 가면 뭐 성미산 마을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 생협 이런 거 많이 있죠. 학교마다 생협도 다 있고 그리고 뭐 식자재 같은 거 중산층 어머니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뭐 한살림 이런 것도 있고 뭐 두레생협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다 그 협동조합의 형태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원이 되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생산이나 소비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생활 공동체. 그 안에서 생활도 같이 하고 노동도 같이 하고 분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과의 교류, 트레이드보다는 그 안에 자족적인 삶을 사는 어떤 구조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향을 하는데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또 막스에게 영향을 준 또는 그 이후의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해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적 사람, 이 사람.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렇게 거쳐 살았죠. 근데 200년도 더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앞서서 여성 해방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페미니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미국에서 페미니즘, 서구 사회에서 페미니즘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요즘은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얘기를 하죠. 교과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 역사가 상당히 짧은 걸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초로 페미니즘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푸티에가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 해방이라는 걸
이 팔랑스테레 속에서는 여성이 해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여성 해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성해방이에요. 성애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아주 핵심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본적인 구조는 성애에 대한 억압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애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것이 여성 해방의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후계자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체를 건설해서 그걸 실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하죠. 프리섹스 같은 걸 해요. 하는데 또 성공했겠어요? 실패하죠. 왜 실패? 여성학 교과서 보면 역사책에 나오는데 왜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 위에 지도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겉으로는 여성해방 막 얘기해서 해놓고 실제로는 남성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걸로 하고 뒤에 가서 흉보고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여성해방 한다 그러고 주로 이제 임신은 여성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섹스는 남녀가 같이 해도 임신은 여자의 몫이잖아. 그렇죠. 잠깐 그러고 10개월 여자가 배불러 있어야 돼. 너무 불평등한 구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근데 이 임신과 그 다음에 출산 그리고 육아의 책임을 여성들한테 자꾸 전가시켜요. 그걸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말로는 성애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의 성욕만 자유롭게 충족되고 모든 사회적 부담은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들이 막 붕괴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산주의 역사에서 여러 번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막스주의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가까운 사례로는 1930년대 중국에서 강서 소비에트라는 게 이제 성립하는데 중국 일부 지역을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시도들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스주의한테 흘러들어온 데는 이 푸리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스 앵겔스는 이 문제를 언급은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특히 막스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가족관이나 여성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바람도 피고 한여하고 사생아도 낳고 뭐 그러죠. 근데 앵겔스는 좀 예를 말해 프리한 자유로운 영혼이야.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죠. 공식적인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데 동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기 집, 저 앵겔스 집안이 되게 부자잖아요. 맨체스터에 자기들 가게나 공장도 갖고 있었는데 그 공장의 여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신분차가 너무 크잖아요. 사장님하고 여공하고 오늘날은 좀 이상하게 보는 관계인데 동거를 그것도 결혼 안 하고 계속 동거를 했어. 막스가 되게 싫어했죠. 그 여자를 되게 무시하고 특히 이제 막스 부인이 되게 싫어요. 막스 부인은 대단한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상대는 격떨어지게 내가 저런 여자라고 그러면서 돈은 받아 쓰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 볼 수 있듯이 막스주의 특히 앵겔스는 그래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죠. 거기에서 가족 제도라는 게 영원하거나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죠. 그렇죠? 그런 주장과 여성 해방의 얘기는 상당히 일관된 얘기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이제 푸리에의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가 사상적으로 막스한테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역사관이에요. 물론 이제 푸리에나 막스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역사를 어떤 일관된 발전의 단계들의 연속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4단계로 역사가 구성된다 이렇게 푸리에가 봤는데 이게 이런 틀이 막스한테서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게 푸리에한테서 직접 온 건지 다른 기원이 있는 건지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푸리에하고 상당히 유사한 역사 이해 방식이 막스한테서도 나타나요. 역사를 연속된 어떤 단계들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이죠. 자, 그 다음에 푸리에가 이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 성애의 해방하고도 좀 연결되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또 측면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부정적인 측면은 누구한테서 나타났을까요? 근대 자본주의 모순이
제일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집단이 누구였겠어요? 자본가들은 좋았겠죠. 자본가들이 뭐 괴로울 게 뭐가 있나. 그렇죠? 노동자들이 제일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그 당시 뭐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영화도 그렇고 초기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할 당시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라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죠. 그렇죠? 또 오죽하면 이 당시에 노동운동이 막 처음으로 본격화될 때 요구 조건이 13시간 노동. 그건 절대로 안 해주는 거야. 13시간 노동이 지금 하라면 하겠어요? 13시간 노동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죽는 거야.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노동군이 상당히 발전한 다음에 노동시간이 16시간에서 18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잠을 4시간, 6시간밖에 못 자.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장에서 막 재워서. 근데 기숙사도 지어주고 그냥 그렇지 않죠. 그냥 기계역 때 막 재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전혀 없죠. 너무 열악한 거야.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산업발전 초기에 중요한 산업이 면직물 산업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건 상당히 정제된 형태로 면을 만든 거잖아요. 원래 형태에서 이 정도 나오려면은 그 보풀하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직 공장에 가면 먼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해서 진폐책 이런 거 있죠. 폐 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발전한 지역에 그 당시 통계가 나오는데 19세기 중반에 벌써 어느 정도로 그 노동 조건이 열악했냐 하면은 여러분 봉건 사회가 상당히 암흑치다 계몽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먹고 살았고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이나 그 신체 사이즈 같은 조건들이 봉건 시대보다 더 열악해져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 중심주에서 성인 남성 평균 수명이 40세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일찍 죽는 거예요. 거기다 아동노동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6세 이런 아동들이 하루에 16시간씩 노동했어요. 그런 조건에서. 산재 같은 거 엄청나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벌금에다 억압에다가 뭐 자기 법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업 감독관, 노동 조건에 대한 감독관이 생겨난 거는 상당히 후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살았으니까 자본주의 제일 큰 모습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거야. 근데 먹고 살려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생산력의 증대라는 거는 긍정적인 걸로 평가를 하지만 이게 낳는 부작용은 없애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큰 부작용이 바로 노동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프리에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더 이상 강제적이고 고통스럽고 단조롭고 인생을 좀먹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노동이 항상 오락이나 쾌락처럼 즐겁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자기 발전으로 쓰인 노동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프리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공들여서 논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 팔랑스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노동이 공장과 다른 즐거운 쾌락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치분석이나 사회심리학 뭐 이런 거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션 정념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정념론을 하나 써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정념 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념들을 잘 조절하면은 괴로운 게 즐거운 걸로 전환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팔랑스테르는 일단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힘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젊은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남성들을 충분한 숫자만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팔랑스테르가 잘 돌아가려면.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어? 요즘 말로 치면 핫한 아가씨들을 배치하는 거야. 공동체에. 그래서 성적인 정념에 이끌려서 젊은 남성들이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또 과시욕 같은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되게 천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오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프로이트 이후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 그거를 이게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칙성을 잘 인식해서 사람들의 정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주면 노동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노동 곧 쾌락이 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막스주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막스주의는 노동자들을 해방의 주체로 보잖아요. 그렇죠? 자, 노동자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노동자들 집회하는 데 보면 항상 깃발에 쓰여있는 글씨가 있어요. 노동해방스러운 거 보셨죠? 노동자 해방하고 다른 얘기예요. 노동이 해방된다는 게 뭐예요? 노동자 해방은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노동자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게 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든 노동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즐거우면은 그 노동자가 해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 해방은 그거랑 다르죠.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의 성격이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노동의 성격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노동을 아주 괴로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괴롭고 정말 사람을 정신이나 육체나 다 파괴시키는 그런 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좋은 세상의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이 더 이상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해방의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프리에가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한테 준 영향이죠. 근데 이제 막스는 프리에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노동이 곧바로 쾌락이다. 이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비판해요. 막스가.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건 좀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아니라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구성되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요. 시대적 한계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긴 한데 노동의 성격의 전화라는 생각이 막스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다. 이런 거죠.